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과 900만 원 버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놀랍게도 일정 수준을 넘으면 돈이 더 많아도 행복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행복의 문턱을 계속 미래로 미룹니다. 얼마 전 부산에 사는 58세 김성호 씨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조금만 더 모으면 편해지겠지라고 믿었죠. 하지만 정년퇴직 후 예상치 못한 질병과 가족의 돌봄 부담이 한꺼번에 닥치자 통장은 빠르게 바닥이 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돈을 모으며 미뤘던 여유와 행복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50대, 60대는 건강과 일자리, 인간관계가 동시에 변하는 시기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덜하는 생각으로 버티면 결국 돈도, 시간도, 기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 달 얼마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진 돈 안에서도 삶을 만족스럽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인생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놓친다면 그 행복의 문턱을 평생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로 61가 된 이정호 씨는 한때 영업의 달인이라 불렸던 사람이다. 중견기업 영업팀에서 30년을 버텼고 마지막 직함은 부장이었다.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팀원들과 회식을 하고 주말이면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를 쳤다. 집 현관 한쪽 구석에는 15년 넘게 사용한 골프백이 아직도 서 있다. 손잡이는 닳아 가죽이 벗겨졌고 바퀴는 한쪽이 틀어져 있다. 그 골프백을 볼 때마다 정호 씨는 회사 다니던 시절을 떠올린다. 한 달에 얼마를 벌면 행복한지에 대해선 생각조차 없던, 오직 다음 달 실적과 올해 인센티브만이 머릿속을 채우던 시절이었다. 퇴직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회사의 구조조정 발표가 있던 날 인사팀에서 부른 전화를 받고 그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부장님, 이번에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30년 커리어의 마침표였다. 위로금과 퇴직금, 그리고 자녀 연차 수당까지 합쳐 2억 2천만 원을 받았다.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처음엔 안도감이 들었다. 이 정도면 앞으로 한 달에 300만 원만 써도 10년은 버틸 수 있겠지. 그는 이렇게 계산하며 아내와 함께 저녁에 고깃집에 가서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여보, 이제 우리도 여행 다니고 건강검진도 자주 받고 그동안 못한 거 하자. 아내의 말에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만 해도 한 달에 얼마를 써야 행복한지 따지는 건 사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계산은 무너졌다. 첫 해에는 부부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딸의 결혼 비용도 5천만 원 보탰다. 아들 대학 등록금, 주택 보증금 지원, 명절 때마다 오가는 현금 봉투.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갔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는 매년 올랐고 2025년 들어 전기요금이 또 인상된다는 뉴스를 보며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여보, 지난달 생활비가 450만 원이나 나왔어.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퇴직금 다 쓰겠어. 아내의 말이 뼈에 사무쳤다. 정호 씨는 가만히 낡은 골프백을 바라봤다. 퇴직 후 한 번도 필드에 나간 적이 없다. 골프장 그린 위에서 스윙을 하던 그 시절,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행복한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회사 카드로 계산을 하고 접대 후 남은 술값은 사비로 메우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고깃집. 술잔이 오가던 중 친구 박민수 씨가 물었다. 정호야, 요즘 한 달에 얼마나 쓰냐? 난 연금만 받아서 겨우 250으로 버틴다. 정호 씨는 잠시 말이 막혔다. 뭐 한 350쯤? 근데 솔직히 빠듯해?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우리 나이의 현실이야.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행복하려면 쓰는 돈이 점점 늘어. 근데 수입은 안 늘잖아. 그 말에 테이블 위 공기가 잠시 가라앉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정호 씨는 지하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퇴직 전엔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도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이 많지 않았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부담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줄었고 압박도 줄었지만 마음 한켠의 불안은 여전했다. 한 달에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까? 내가 원하는 행복은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앞으로 한 달 생활비를 300으로 맞춰보자.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가능은 하겠지. 근데 그렇게 줄이면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줄어들고 애들한테 챙겨주는 것도 줄어들 거야.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을 유지하려면 돈만이 아니라 함께 웃을 시간과 관계가 필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며칠 뒤 정호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무료 경제 강연에 참석했다. 주제는 퇴직 후 가게 운영과 행복의 균형이었다. 강연을 맡은 재무 상담가는 그래프 한 장을 띄우며 설명했다. 2025년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310만 원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주거비와 식료품, 의료비입니다. 특히 의료비 비중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정호 씨는 메모를 하다 손을 멈췄다. 지금 자신이 지출하는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담가는 말을 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행복을 느끼는 체감 소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월 소득이 500만 원에 이를 때까지는 만족도가 빠르게 상승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증가 폭이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소득보다 더 강하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건 관계와 건강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그는 상담가와 잠시 대화를 나눴다. 저는 퇴직금이 있었지만 이제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상담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부장님, 돈은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고 관계와 건강은 엔진입니다. 엔진이 멈추면 브레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에 쓰는 돈을 조금 줄이는 대신 시간을 관계와 건강에 투자해 보세요. 집에 돌아온 정호 씨는 현관에 세워둔 낡은 골프백을 한참 바라봤다. 퇴직 전에는 주말마다 필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식사를 함께 했다. 이젠 그저 먼지만 쌓여 있었다. 그는 문득 돈이 줄어든 이후 끊긴 건 골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주말 그는 오랜만에 골프 모임 단체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다음 주에 시간 되는 사람, 가까운 파삼라도 갑시다. 비용은 제가 냅니다. 응답은 의외로 빨랐다. 부장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 갑니다. 저도요. 부장님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낡은 골프백을 끌고 나간 정호 씨는 그동안 잊고 있던 웃음을 되찾았다. 게임이 끝난 뒤 식당에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는 단순한 근황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와 건강을 묻는 따뜻한 말들이었다. 며칠 뒤 그는 아내와 가계부를 함께 보며 말했다. 여보, 앞으로 생활비를 320만 원 정도로 맞춰보자. 대신 매달 20만 원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행복 예산으로 쓰자. 여행, 운동, 친구 만나기 뭐든 좋아.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우리 숨통도 트이고 마음도 조금 여유로워지겠네. 그 결정을 한 달 동안 지켜본 결과 이상하게도 지출을 줄였는데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고 웃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안 공기도 한결 밝아졌다. 정호 씨는 여전히 가끔 계산기를 두드린다. 하지만 이제 한 달 얼마보다 한 달 어떻게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됐다. 그는 말한다. 나는 한 달 500을 벌던 시절에도 불안했고 지금 320으로 살아도 가끔 걱정은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관계와 건강이 지켜질 때 그 걱정이 훨씬 작아진다는 거예요. 낡은 골프백은 여전히 현관에 서 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먼지가 쌓인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사람들과 웃고 살아가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됐다. 여러분, 행복의 문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보다 그 안에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진짜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5살이 된 최명수 씨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 바쁨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뛰는 고달픔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즐기는 일로 채워져 있다. 명수 씨는 30대 초반부터 스스로 세운 3대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첫째, 소득의 30%는 무조건 노후를 위한 투자에 사용한다. 둘째, 부채는 절대 만들지 않는다. 셋째, 인간관계와 건강관리는 돈과 동일한 가치로 챙긴다. 그는 제조업 회사의 기획팀에서 근무하며 한 달에 280만 원을 벌던 시절에도 매달 80만 원을 적립식 펀드와 연금저축계좌에 나눠 넣었다. 당시 주변 동료들은 그 나이에 무슨 노후 준비냐며 웃었지만 명수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돈은 시간이랑 복리의 힘으로 불리는 거야. 이 말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정 조언이었다. 40대 후반 그는 연봉이 6천만 원을 넘기자 월 불이백을 150만 원까지 늘렸다. 그 무렵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지만 명수 씨는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지 않았다. 대신 전세로 살며 남는 돈을 채권과 해외 ETF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분산 투자했다. 퇴직 5년 전인 58세에 그는 자신의 자산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예금, 투자금, 퇴직연금을 합치니 이미 9억 원이 넘었고 여기에 30년 근속으로 받을 퇴직금 5억 원이 예정돼 있었다. 그는 마음이 놓였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소용없다. 이 생각에 따라 주 3회 수영과 등산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놓치지 않았다. 명수 씨 부부는 매주 토요일 아침 두 자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대학생이던 아들과 직장인이던 딸도 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가족 모임은 자녀가 결혼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60세가 되던 해에 그는 계획대로 퇴직했다. 퇴직금 1억 원 중 절반은 안정적인 배당주와 우량 채권에 넣고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했다. 그 결과 매달 배당과 이자만으로 250만 원 이상이 들어왔다. 여기에 국민연금 150만 원, 퇴직연금에서 매달 받는 200만 원까지 합치면 총월 현금 흐름은 600만 원을 넘었다. 퇴직 후 명수 씨의 하루는 여유롭다.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아내와 함께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 주 2회는 영어 회화 스터디에 참여해 해외여행 때 쓸 영어를 연습한다. 그리고 월 1회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재능 기부를 한다. 기획팀에서 쌓은 문서 작성과 발표 기술을 아이들의 진로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다. 경제적 안정은 그의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줬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선택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으니 만남이 순수해졌다. 오랜 친구들과의 여행,
부부 동반 모임, 심지어는 동네 주민들과의 작은 음악회까지. 그의 일정표는 웃음으로 가득 차 있다. 건강 관리 또한 철저하다.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식단은 70% 채소 위주로 유지한다. 체중은 30대 이후 큰 변동이 없고 의사의 말로는 60대 평균보다 10년은 젊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 모든 준비가 가능했던 건 그가 돈을 쓸 때와 모을 때를 명확히 구분했기 때문이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쓰되 허영이나 순간적인 욕심에는 철저히 선을 그었다. 예를 들어 동료들이 새 차를 뽑을 때도 그는 10년 된 중형차를 끝까지 타고 다녔다. 그 대신 남는 돈으로 해외 인덱스 펀드를 사 모았다. 지금 그의 자산은 15억 원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돈이 제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를 계획대로 살고 있죠. 지난 가을, 명수 씨 부부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 한 달 동안 이어진 그 여행에서 그는 하루 예산을 10만 원으로 정하고 철저히 지켰다. 돈보다 경험과 시간을 풍성하게 쓰는 법을 알았기에 조금도 아쉽지 않았다. 귀국 후 그는 자녀들에게 노후 준비에 관한 긴 이메일을 보냈다. 돈은 오래 걸려서 모이지만 마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돈과 마음을 같이 준비해야 한다. 그 말은 그가 지난 35년간 지켜온 삶의 철학이자 지금의 행복한 노후를 만든 비결이었다. 여러분, 해외 연구들을 보면요. 한 달 얼마면 행복할까? 라는 질문에 뚜렷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수많은 국가와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실험에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소득이 늘면 당연히 생활이 편해지고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행복의 곡선이 똑바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완만해지는 거죠. 쉽게 말해 1,000만 원을 벌 때 느끼는 행복의 변화가 그 다음에 1,500만 원을 벌 때의 변화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도요. 소득만으로는 개인이나 국가의 행복 격차를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사회적 지지, 건강 수명, 선택의 자유, 신뢰, 그리고 관용 같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고 이게 경기 변동이 있어도 꽤 안정적으로 행복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 유럽과 북미의 장기 추적 조사에서는 은퇴를 하면 직장에서의 느슨한 관계는 줄지만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의 대화와 만남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의 크기보다 질이 중요해지는 거죠. 건강돌봄 비용 통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가 빠른 나라일수록 의료비와 장기요양 지출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중위소득의 절반 이상이 돌봄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 보니 같은 소득이라도 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은 생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금융 쪽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은퇴 초기에 큰 폭의 투자 손실을 보면 평생 평균 수익률이 같더라도 자산이 빨리 고갈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의 안정성과 지출 변동 관리가 체감 안정감에 직결됩니다. 반대로 관계와 시간 여유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시간이 넉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낮고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나옵니다. 퇴직 전후의 봉사활동, 동호회, 가족 돌봄처럼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외로움과 우울감이 확연히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해외 통계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떤 관계망과 시간 구조 안에서 그 돈을 쓰고 벌고 지키느냐.
이게 노후의 체감 행복과 안정감을 가르는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노후 재정 불안과 관계 건강의 위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첫째,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도 매달 쓰는 패턴이 들쭉날쭉하면 불안이 커지고 작은 지출 충격에도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재무 설계 단계에서 생활비, 건강의료비, 관계여가비를 세 가지 큰 틀로 나눠 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둘째, 관계와 건강에 시간을 먼저 배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관계와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합센터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상담, 치매 조기 검진 주 1회 방문 말벗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노인복지관 네트워크를 통해 요가, 수영, 합창 등 건강 취미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산시는 찾아가는 복지버스를 운행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동 검진과 복지 상담을 한 번에 제공합니다. 또 전라남도의 마을 단위 경로당 행복학교는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배움과 교류의 장으로 바꿔 주 3회 이상 건강체조, 스마트폰 교육, 마을 역사 기록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무료 혜택을 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대화를 만들고 몸을 움직이게 하면서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거죠.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해 40세 이상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고 요양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독일은 PFLEGVERSICHERUNG 간병보험 제도를 운영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형태의 지원현금 지급, 돌봄 서비스, 주거 개조 비용 지원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재택 돌봄을 우선시해 가능하면 노인이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타임뱅크라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는 돌봄 말벗 집안일 지원 같은 시간을 제공하면 그 시간을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자신이 필요할 때 같은 형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호부조 시스템입니다. 이런 제도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통화처럼 쓰는 방식이라 경제적 부담 없이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재정 계획은 돈의 액수보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삶의 만족은 관계와 건강의 질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지자체 프로그램과 해외 제도를 참고해 당장 이번 달부터라도 한 가지는 실천해 보세요. 가까운 복지관에 가서 등록을 하고 매주 한 번 이상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약속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행동이 쌓이면 불안한 노후는 서서히 안정과 여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한 평의 마당에도 꽃은 핀다. 마른 가지에도 봄은 온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행복이 머문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쥐었지만 계획 없이 흘려보내고 관계와 건강마저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한 달의 일부를 아껴 모으고 관계와 건강을 함께 갖고 온 사람. 둘 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노후의 표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하루는 걱정과 후회로 시작해 불안과 외로움으로 끝납니다. 언제 통장이 비어버릴지 모르는 두려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맞이하는 건 고요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과거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행복이 이제는 돈이 없어서 손이 닿지 않는 거죠. 반면 두 번째 사람의 하루는 소박하지만 단단합니다. 생활비와 여유 자금을 분리해 불안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과 함께 사람을 잃지 않으니 매일의 시간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도 오래된 친구와의 통화도 그에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선택과 습관의 차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달 쓰는 돈을 한번 점검해보고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내 몸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가 선택한 오늘이 미래의 우리를 웃게 만들 수도 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저 자신이 마른 가지에도 봄을 피울 수 있는 삶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자식 얼굴을 1년 넘게 못 본 아버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식에게 평생을 바쳤지만 지금은 서로 눈도 못 마주친 채 지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한 62세 남성이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자마자 모아둔 퇴직금 일부를 아들에게 학원비와 결혼자금으로 지원했지만 정작 본인은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마트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연락을 끊고 자유롭게 살겠다며 멀리 떠났답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자녀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고 이로 인해 부모 세대의 은퇴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와 친밀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보지 않으면 나중에 같은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오래된 골목, 겨울 끝자락인데도 한 남자가 얇고 바랜 반팔티 한 장에 몸을 맡긴 채 치킨 배달 박스를 찾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윤재호. 30. 해 넘게 치킨집을 운영했고 동네에서 제호 사장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치킨집 간판도 가마솥 튀김 냄새도 없이 창고 한쪽에서 배달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지, 이번 달 카드값 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둘째 아들 준혁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빠르고 단호했다. 윤재호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굳은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더듬어 남은 잔액을 확인했다. 이번 달에 이미 큰아들 결혼자금 보태준 것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었는데 둘째의 요청은 또다시 카드값이었다. 사실 재호 씨의 치킨집은 2021년 이후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배달앱 수수료, 원자재값 폭등, 인건비까지 겹쳐가게는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2023년 여름, 더 이상 빚을 늘릴 수 없어.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그때부터 그는 퇴직금 비슷하게 모아둔
6,200만 원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돈은 자식들의 결혼자금과 생활비 지원으로 절반 이상이 금세 사라졌다. 큰아들 민수는 직장을 다니다 코로나 이후 구조조정으로 퇴직했고 당분간 사업 준비라며 부모 집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전기세, 가스비, 식비까지 몽땅 부모 카드로 나갔다. 민수는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다녔다. 재호 씨가 일이라도 좀 해보라고 말하면 아버지, 요즘 세상 몰라서 그래. 준비 안 하고 나갔다가 망하는 거 한순간이야 라며 웃어넘겼다. 둘째 준혁은 사정이 더 복잡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식 투자에 손을 댔는데 2024년 주식시장 폭락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안 그럴 게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3달도 못 갔다. 카드값 연체, 대출 이자, 독촉장, 그리고 사채 전화까지 집으로 걸려오기 시작했다. 재호 씨는 그때마다 허름한 반팔티 차림으로 은행을 오가며 대출 상환 연기를 요청했다. 가장 뼈아픈 건 이 모든 상황이 가족끼리의 대화마저 앗아갔다는 거였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자식들은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다. 아버지,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바빠요. 그 한마디에 재호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한쪽 옷걸이에 걸린 목이 늘어나고 기름때가 밴 허름한 반팔티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 옷은 치킨집을 처음 열었던 1995년에 입던 유니폼이었다. 그때는 그 옷을 입고 기름이 튀어도 손님이 몰려와 정신이 없어도 행복했었다. 그 반팔티를 바라보며 재호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애들이 이렇게 된 걸까?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였다. 같이 치킨집 하던 친구는 큰딸 전세금 보태주다 보니 자기 집을 팔아야 했다고 했고, 옆 동네 철물점 사장은 사위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못 받아 결국 폐업했다. 모두가 자식이 잘 되길 바랐는 대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끝은 늘 허탈했다. 윤재호 씨 집 거실 한 구석에는 아직도 배달 앱에서 쓰던 헬멧과 치킨 박스가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무거운 전기밥솥과 쌀 포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 쌀의 절반은 둘째가 월세 사는 원룸으로 가져간 뒤였다. 아버지, 요즘 쌀값 올라서요. 집에서 좀 가져가도 되죠? 그 질문에 재호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문제는 재호 씨의 건강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허리 통증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보니 더 심해졌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일을 줄이라고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일 안 하면 카드값이 못 막아요, 선생님. 의사도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다. 그의 하루는 이렇게 흘렀다. 새벽 5시에 눈을 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4시간 근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창고에서 상자 정리, 저녁에는 배달 대행으로 동네를 누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손목과 어깨는 욱신거렸지만 통장 잔액은 여전히 바닥을 쳤다. 그 와중에 둘째 준혁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급하게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재호 씨는 대답 대신 창문 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반사되는 가로등 불빛이 허름한 반팔티 위로 스며들었다. 그 옷은 점점 더 낡아가고 있었고 마치 그의 마음처럼 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재호 씨는 방 한구석에서 허름한 반팔티를 다시 꺼내들었다. 옷감은 곳곳이 해져 있었고 기름 얼룩은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 옷을 손에 쥐고 있자 가게를 처음 열던 날이 떠올랐다. 손님들이 줄을 서고 닭이 튀겨지는 소리가 매장 안을 가득 채웠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 그의 손끝은 옛날의 기름 냄새 대신
세제와 먼지 냄새만이 감돌았다. 다음 날 아침 문간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배달 기사였다. 소포 상자에는 즉석밥 12개, 라면 20봉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낸 사람은 큰아들 민수였다. 전화가 바로 걸려왔다. 아버지, 요즘 바쁘실 텐데 식사라도 챙기시라고 보냈어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 했지만 곧 민수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 달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재호 씨의 표정은 굳어졌다. 따뜻함과 무거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저녁이 되자 둘째 준혁이 집에 들렀다. 바깥바람을 막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 오늘 집에 잠깐 있어도 돼요? 원룸 보일러가 고장나서요. 재호 씨는 말없이 끄덕였지만 준혁이 들어선 순간부터 거실 공기는 무거워졌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2025년 성인 자녀 부양으로 인한 부모 세대의 노후 불안 심화. 앵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준혁은 뉴스 화면을 슬쩍 보더니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아버지, 이런 얘기는 안 듣는 게 좋아요. 괜히 기분만 상하잖아요. 밤 9시가 넘자 큰아들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집에 가도 될까요?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게. 말은 그렇게 시작됐지만 대화 끝에는 혹시 생활비 조금만이란 부탁이 따라왔다. 재호 씨는 그날 하루 3번이나 조금만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통장은 이미 이번 달 관리비조차 내기 어려운 상태였다. 며칠 뒤 재호 씨는 오래전 치킨집 단골 손님이었던 이웃 최 사장을 마트 앞에서 만났다. 서로 반가워 인사를 나누다 보니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로 흘렀다. 우리 아들도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그만 지원하겠다고 했더니 화를 내더군요. 효도는 바라지도 않는데. 그 말에 재호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서로의 이야기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재호 씨는 허름한 반팔티를 입고 주방에 섰다. 둘째 준혁이 가져온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다. 방에서 나오던 준혁이 그 모습을 보고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마음이 좀 그렇네요. 재호 씨는 젓가락을 들며 웃어 보였다. 마음만 그렇고 행동은 그대로잖냐? 그 말에 준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주말이 되자 큰아들 민수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왔다. 거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그 뒤편에 놓인 전기세, 고지서와 카드 연체 독촉장이 재호 씨의 눈에 밟혔다. 손주들이 놀다 흘린 과자 부스러기 위로 바람결에 반팔티가 살짝 흔들렸다. 그 옷은 여전히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일한 증거처럼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민수 부부가 거실에서 재호 씨와 마주 앉았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다음 달에 전세 계약 연장이 있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랍니다. 민수의 말이 끝나자 재호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가 가진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거 주고 나면 나도 더는 못 버틴다. 그 말을 들은 민수의 아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날 밤 재호 씨는 거실 불을 끄고 허름한 반팔티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 옷을 다시 꺼내 입을 날이 올지 아니면 그냥 추억 속에만 남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자식들의 필요와 부탁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그의 몸보다도 마음을 더 깊이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봄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창가에서 67세 정해철 씨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은은한 원두 향이 집안을 채우자 아내 김순자 씨가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다. 이 부부는 매일 아침을 함께 시작하는 게 습관이었다. 서로의 하루 계획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일정을 조율하며 시간을 보낸다. 정해철 씨는 35년간 중견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부장으로 근무했다. 정년퇴직은 63세에 했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전인 50대 초반부터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은퇴는 예고 없이 오는 거야. 준비 안 하면 남은 인생이 길어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그가 늘 후배들에게 하던 말이었다. 그의 준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다. 첫째, 생활비와 별도로 매달 150만 원을 노후 전용 적립식 펀드에 넣었고, 둘째, 55세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월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는 전략을 썼다. 셋째, 40대 중반부터는 금융 자산의 절반을 안정형 채권과 배당주 위주로 운용해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 부부의 가장 큰 원칙은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였다. 아들 38과 딸 35 모두 대학 등록금까지만 지원했고 결혼 자금은 직접 마련하도록 했다. 처음엔 불만이 많았죠. 다른 친구들은 부모가 집도 해주고 차도 사주는데 정 씨는 웃으며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덕분에 애들이 스스로 계획 세우고 대출 상환도 책임지면서 훨씬 단단해졌어요. 은퇴 후 그의 월 소득 구조는 안정적이었다. 국민연금 월 190만 원, 개인연금 월 80만 원, 그리고 배당금이 분기마다 평균 150만 원씩 들어왔다. 아파트는 이미 대출 없이 자기 소유였고 5년 전엔 상가 건물 일부를 매입해 매달 100만 원가량의 임대료도 받았다. 모든 수입은 부부 생활비 250만 원을 제외하고는 다시 재투자하거나 여행 자금으로 모았다. 특히 그는 건강 관리에도 철저했다. 퇴직 후 매일 오전엔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1시간 근력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근처 하천을 따라 걷는 게 일과였다. 돈만 있으면 뭐해요? 몸이 버텨줘야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는 60대 들어 체중을 8kg 감량했고 혈압과 혈당도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이 부부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자유다. 올해 초에도 부산에 사는 대학 동창 부부와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숙소 예약부터 식사, 관광까지 모두 느긋하게 즐겼다.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쓰거나 억지로 시간을 쪼개는 일은 이제 없어요. 이 자유는 철저한 계획과 거절할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됐다. 물론 자녀와의 관계도 돈 문제로 틀어진 적이 없다. 딸이 결혼 후 첫 집을 구할 때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정 씨는 조건을 달았다. 3년 안에 전액 상환할 것. 딸 부부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약속을 지켰고 그 과정에서 재정 관리 능력이 크게 늘었다. 지금은 오히려 부모에게 이제부턴 저희가 여행 경비들을 개요라고 말할 정도다. 정 씨는 주변 지인들의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친구 중 한 명은 아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집까지 팔아 전세로 이사했다. 또 다른 지인은 은퇴 후 연금을 전부 아들 사업자금으로 쓰고 지금은 경비 일을 한다. 그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는데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자식과 돈 문제는 선을 지키고 노후 자산은 어떤 경우에도 건드리지 않은 것뿐이죠. 이런 원칙 덕분에
그는 67세인 지금도 한 달에 2번은 아내와 공연을 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국내 여행을 다닌다. 부부는 올해 가을 3주 일정으로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다. 모든 경비는 이미 여행 적립 통장에서 준비됐고 비행기 표와 숙소 예약까지 마쳤다. 정해철 씨는 말했다. 노후가 편안하려면 먼저 내 삶의 기둥을 세워야 해요. 그 기둥은 돈과 건강, 그리고 자존심이죠. 자식 사랑과 노후 준비는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둘 다 지킬 수 있어요. 그의 거실 책장 한쪽에는 은퇴 후 30년이라는 제목의 노트가 꽂혀 있다. 그 속에는 매년 수정하는 재정 계획표와 건강 기록, 하고 싶은 일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해철 씨는 그 노트를 꺼내 다음 달 계획을 점검하며 창밖의 봄 햇살을 바라봤다. 창가에 걸린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그의 노후처럼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는 2023년 기준 2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의 약 5명 중 1명이 여전히 부모 집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경제 불확실성과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영국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25세에서 34세 남성의 약 23%, 여성의 15%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 수치가 더 높습니다. 유럽연합 전체를 보면 부모 집을 떠나는 평균 나이가 26세를 넘어섰고 일부 국가는 30세를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 중 하나는 평균 독립 나이가 21세지만 남유럽 일부 국가는 31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주거시장 구조, 노동환경,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주거 환경과 비용 문제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유럽연합 통계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약 26%가 과밀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10% 이상은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면 독립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부모은행이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는데 2023년 한 해에만 부모나 가족이 자녀의 주택 구입을 돕는 거래가 30만 건 이상 발생했고 지원 금액 총합은 80억 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평균 지원액도 약 2만 7천 파운드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주거 진입에 직결되는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노후 재정을 줄이고 세대 간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설문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의 다수는 재정적으로는 분명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계 형성, 자율성, 경력 개발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경제적 안정과 개인의 독립성 사이에 뚜렷한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현상이 고령 부모의 생활 안정과 건강, 돌봄 부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8050 문제라는 이름으로 공식 사회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80대, 자녀가 50대가 되어도 여전히 한 집에서 살며 부모 재정에 의존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국제기구와 해외 연구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이 단순한 가족 문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거비 상승, 고용 불안정, 비정규직 확대, 경기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청년 세대의 독립을 늦추고 그로 인해 부모 세대의 은퇴 시점과 노후 재정 계획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 세대가 자녀 지원을 위해 자신의 연금, 저축, 투자 자산을 조기에 소진하면 장기적으로는 부모 본인의 생활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은퇴를 늦추거나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일을 이어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또한 해외 통계는 부모의 지갑이 자녀의 삶의 궤적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가족 지원이 있는 청년은 주거 진입과 결혼, 출산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경험하지만 지원이 없는 청년은 이 모든 과정이 수년씩 늦어집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인구 구조와 경제 흐름에도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특히 영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가족 지원이 부동산 시장 가격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구조에서는 부모 세대가 지원할 여력이 없을 경우 그 자녀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해외 여러 나라의 자료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세대 간 지원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의존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미래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노후 안정성과 자녀의 독립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 앞서 이야기한 사례처럼 부모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자녀는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개척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는 특정 나라의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확인된 보편적 흐름이며 그 결과와 위험성은 국경을 넘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재정 독립을 목표로 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노인의 경제 적사회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비도서관 관리 공공환경 미화 등 연간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60세 이상 퇴직자들이 전문 경력을 살려 사회서비스, 지역행정, 멘토링 분야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약 9만 명의 어르신이 월 30만 원 내외의 활동비를 받으며 지역사회 봉사, 돌봄 서비스, 공공시설 관리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경제적 보탬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가 큽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생애 현역 사회를 표방하며 70세 이후에도 근로 기회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 기업이 고령자의 재고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정부는 지역별 고령자 취업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직업 알선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영국은 세대 간 주거 프로그램 인터제너레이셔널 리빙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공간이 넓은 고령자와 청년층을 매칭하여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 도움을 맞바꾸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고립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노인 재정 상담 서비스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여 은퇴자들이 자산운용, 부채관리, 연금 수령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재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자체 단위로 노후 재정 상담과 가족 재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의 의존 관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자신의 최소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반드시 계산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자녀 지원을 하도록 재정 원칙을 세워야 하며 자녀 세대는 일정 기간 내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가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갖추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복지관과 지자체 센터에서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발걸음을 옮겨 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후를 지키고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허름한 반팔티 한 장, 낡은 옷걸이에 걸린 채 계절을 견디고 빛바랜 천의로 스민 세월의 냄새. 그 옆에 놓인 새벽 햇살처럼 반짝이는 새 셔츠 한 벌. 한 사람은 과거에 묶여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미래를 품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의 삶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고단한 몸뿐인 삶이었습니다. 허름한 반팔티를 입고 새벽마다 무거운 상자를 옮기며 자식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 그리고 또 한 사람, 젊은 날부터 자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계획하고 원칙을 지켜왔더니 자녀를 사랑했지만 사랑이 빚이 되지 않도록 했고 그 결과 은퇴 후에도 웃으며 아침 커피를 마실 수 있었던 사람. 두 사람 모두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사랑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족쇄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랑을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허름한 반팔티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옷을 준비해두고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를 위해 그리고 자녀의 진짜 독립을 위해 경계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내 삶의 최소한을 지키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되 내 미래를 담보로 주지 않는 용기. 그 용기가 결국 나를 지키고 자녀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옷을 입고 내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가? 그 대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내 손을 꼭 잡아주는 자녀의 미소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 남성의 절반이 54세 이전에 첫 직장에서 밀려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후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일자리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간다는 현실을. 얼마 전 56세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25년간 건설 현장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통보 한 장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퇴직금 일부는 대출 상환에 나머지는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과 부모님의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졌죠. 석 달이 지나자 통장 잔액은 세 자릿수로 줄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대한민국 50대, 60대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겼지만 안정적인 수입은 50대 초반에 끊어집니다. 그 사이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길어진 노후는 버티기가 아니라 버거움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교환 가치를 키워 재취업의 벽을 넘고 노후의 빈칸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20년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손에 넣게 될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회는 더 멀어집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빠, 이 차 이제 바꿀 때 되지 않았어? 토요일 오전 주차장에 세워둔 10년 된 은색 소나타 옆에서 아들이 툭 던진 말이었다. 차체 곳곳에는 작은 흠집과 도색 벗겨짐이 있었고 핸들을 잡을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그러나 그는 대답 대신 창문에 묻은 먼지를 손바닥으로 쓱 문질렀다. 박성만 씨는 작년 봄까지 서울의 한 중견 건설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27년 동안 현장을 뛰며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붙들고 살았다. 그는 스스로를 현장형 관리자라 불렀다. 아침 회의 전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둘러보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 생활이 평생 이어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지난해 회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고 명단 속에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저 서류 한 장처럼 조용히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놓았다. 퇴직금은 5억 2천만 원 숫자만 보면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돈의 절반은 은행 대출 상환으로 빠져나갔다.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쓴 신용대출이었다. 남은 돈은 2억이 조금 넘었지만 부동산 세금과 부모님 병원비, 2달 뒤 결혼하는 큰딸이 혼수 자금으로 나가니 통장은 순식간에 비어갔다. 아버지, 이번 달에도 전세 대출, 이자 오를 거라네요. 작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온 날 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기준금리가 한 번 오를 때마다 아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눈에 보였다. 그는 도와달라는 말 대신 한숨을 길게 삼켰다. 퇴직 후 한 달은 집 안정리에 시간을 썼다. 옷장 속 오래된 와이셔츠와 낡은 안전화를 정리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둘째 달부터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다. 50장이 넘는 지원서를 보냈지만 돌아온 답장은 몇 줄짜리 불합격 통보뿐이었다. 면접 기회를 얻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마저도 면접관의 눈빛은 왜 이 나이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경력은 훌륭하신데요. 저희 팀원 평균 연령이 32입니다. 조직 적응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한 인사 담당자의 말이 마지막 면접이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 빌딩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생활비는 매달 마이너스였다. 아내는 식비를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대신 동네 재래시장을 돌았다. 저녁 식탁 위 반찬 가짓수가 줄었고 고등어 대신 오징어가 자주 올라왔다.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방 전등을 꺼두고 겨울에는 내복 2겹을 껴입었다. 그럼에도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올 때면 그는 통장 잔액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우리 차 다음 검사 땐 통과할 수 있겠어? 아내가 운전석 옆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아직은 탈만해. 기름값만 잘 관리하면 돼. 그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차량 보험 갱신과 정비, 비용이 겹칠 날을 걱정하고 있었다.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교육을 받으러 갔다. 시간 자유롭고 수입 괜찮다는 말에 혹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발품을 팔아도 계약한 건 성사시키기 어려웠고 수수료는 생각보다 적었다. 3개월간 벌어들인 돈은 고작 100만 원 남짓. 그는 그 돈으로 아내 생일 선물 대신 쌀과 참기름을 샀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였다.
큰딸이 결혼 준비로 바빴지만 시간을 내 부모 집에 들른 것이다. 아빠, 결혼식 때 신부 입장할 때 나랑 손 꼭 잡고 걸어야 해. 그 말에 그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딸의 행복한 순간만은 지켜주고 싶었다. 그의 친구 중 몇 명은 퇴직 후 카페나 작은 음식점을 열었다. 하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가 매출을 갉아먹었고 손님이 줄어드는 계절에는 빚만 늘어났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함부로 창업에 뛰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다.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차는 여전히 10년 된 소나타였고 주차장에서 마주할 때마다 이 차가 내 마지막 재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웃 김 씨가 새 차를 뽑았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안에서 들끓는 감정을 말로 꺼내진 않았다. 퇴직 1년이 지나던 초봄, 박성만 씨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중장년 재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단지를 발견했다. 무료 강의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강의실 문을 열었는데 예상외로 자리가 꽉 차 있었다. 강사는 지금 가진 경험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메모지 한 장을 꺼내 강사가 말하는 교환 가치라는 단어를 크게 적었다. 강의가 끝나고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들떴다. 내가 가진 게 뭐지?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흰 종이를 놓고 건설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하나씩 적었다. 현장 관리, 공정 계획, 안전 교육, 협력업체 조율 적다 보니 이걸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일단 적어두기로 했다. 며칠 뒤 예전 후배에게 연락이 왔다. 중소건설업체에서 안전관리 교육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강사료는 많지 않았지만 그는 단번에 수락했다. 교육 당일 그는 10년 된 소나타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려 현장에 도착했다. 안전모와 조끼를 챙겨 입는 순간 오랜만에 예전이 자신으로 돌아간 듯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소나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왠지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프리랜서 안전관리 강사로 몇 건의 강의를 맡게 됐다. 한 달 수입이 예전 월급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마음속엔 작은 자신감이 싹 텄다. 그는 이 일을 더 키우기 위해 SNS 마케팅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계정 만드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현장 사진과 간단한 안전 팁을 올리자 팔로워가 조금씩 늘었다. 지방 현장까지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했다. 큰딸 결혼식이 다가오자 예식비와 혼수 대금이 몰아쳤다. 카드 결제일이 겹친 날 그는 소나타를 팔아야 하나 고민했다. 그러나 곧 마음을 접었다. 이 차 없으면 강의도 못 가잖아. 주차장에서 차를 쓰다듬으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여름이 지나자 그는 또 다른 도전을 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모집하는 중장년 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이다. 젊은 창업자들에게 건설 현장 노하우를 전해주는 일이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그는 그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한 창업자가 말했다. 선생님 조언 덕분에 불필요한 공사비를 줄였어요. 덕분에 사업이 한숨 돌았네요. 그 말은 오래 귀에 남았다. 그의 삶은 여전히 빠듯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은 줄어들었다. 대신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그는 매일 아침 소나타 운전석에 앉아 다음 강의 장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계절에 따라 변했지만 운전석에 앉은 그의 마음가짐은 점점 단단해졌다. 연말 그는 소나타 계기판에 주행거리를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다. 이 차가 날 버틴 거네. 퇴직 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소나타는 그를 새로운 현장으로, 새로운 사람들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안에서 그는 예전 부장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모두 안고 달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식탁에서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내년엔 우리 가족 다 같이 여행 가자. 올해 못 가도 돼? 하루라도 아내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작은 계획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출발선 같았다. 그는 여전히 50대 후반, 참 애매한 나이에 서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다. 교환 가치를 키우며 남은 날들을 소나타와 함께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씨는 현재 강원도 평창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마당에는 사과나무와 블루베리 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담장을 물들인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그는 가장 먼저 텃밭으로 나가 감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주방 창가에 놓인 커피 머신을 켜 2잔의 커피를 내린다. 이 모든 일상은 그가 50대 초반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온 결과였다. 김 씨는 40대 후반까지 서울의 대기업 전자부품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연봉은 업계 평균보다 높았지만 그는 소비를 절제하고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이나 투자에 돌렸다. 30대부터 꾸준히 이어온 습관이었다. 사무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이 새로 생긴 식당으로 몰려갈 때 그는 도시락을 챙겨 회사 옥상에서 식사했다. 술자리는 꼭 필요한 모임에만 참석했고 귀가길에는 지하철을 이용했다. 그의 철저한 재무 관리에는 이유가 있었다. 35살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기간 요양생활을 하게 됐다. 그때 가족이 겪었던 경제적 압박과 돌봄의 고통은 김 씨에게 깊은 교훈이 됐다. 그는 내 노후는 절대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5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구체적인 은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첫째, 퇴직 시점에 목표 자산을 설정했다. 최소 8억 원의 순자산, 부채 없음, 그리고 월 25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주식, 채권, 부동산 임대 사업을 병행했다. 위험 분산을 위해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 2채를 전세로 주고 지방의 소형 상가 1곳을 월세로 돌렸다. 동시에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매년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았다. 둘째, 은퇴 후에도 교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준비했다. 그는 전자부품 품질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50대 초반부터 주말마다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산업기사 시험 대비 교재를 집필했다. 처음에는 부업 수준이었지만 점차 구독자와 수강생이 늘면서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이 들어왔다. 그는 이를 전액 재투자했다. 셋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했다. 매일 5km 이상 걷기, 주 3회 수영,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였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덕분에 은퇴 시점에도 혈압, 혈당, 체중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2018년 그는 56세에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당시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이미 부채는 없었고 투자 자산은 7억 원에 달했다. 매달 부동산 임대료 180만 원, 배당금 70만 원, 온라인 강의 수입 100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생활비를 감안해도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남았다. 은퇴 후 그는 강원도에 40평 규모의 단층 주택을 지었다.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약형 구조를 적용해 난방비를 최소화했다. 마당에는 채소와 과일 나무를 심어 식비 절감에도 도움이 됐다. 아내와 함께 매주 한 번은 인근 마을의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계절마다 여행을 다녔다. 제주도 올레길, 일본 북해도, 유럽 트레킹까지 다양한 여정을 소화했다. 김 씨의 가장 큰 자부심은 돈 걱정 없는 일상이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와도 대형가전 교체가 필요해도 자녀가 손주 학원비를 부탁해도 그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모든 지출이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매월 가계부를 쓰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습관은 은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그의 하루는 바쁘다. 아침엔 텃밭 관리, 오후엔 온라인 강의 촬영이나 교재 집필,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마을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한다. 가끔은 예전 직장 후배들이 전화를 걸어 선배처럼 은퇴 준비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 김 씨의 대답은 늘 같다. 나이 들어서도 가치를 팔 수 있는 일을 만들어두고 소비를 절제하며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2025년 현재 그는 자산이 은퇴 시점보다 늘어 12억 원을 넘어섰다. 주식 배당과 임대료는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고 강의와 집필 수입은 여전히 꾸준하다. 무엇보다 그는 시간의 자유를 얻었다. 매년 봄이면 사과꽃이 필 때 딸과 사위를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고 여름엔 손주와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한다. 가을에는 부부가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한다. 그의 집 거실 한쪽에는 세계 지도와 다음 여행지 리스트가 붙어 있다. 올해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내년은 캐나다 로키 산맥이 목표다. 그는 말했다. 돈을 모으는 건 수단이고 시간을 즐기는 게 목적이죠. 준비를 하면 인생 후반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정호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철저한 계획, 소비 절제, 꾸준한 자기 개발, 건강 관리라는 4가지 원칙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가 30년 전 세운 노후는 스스로 지킨다는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 그리고 그 원칙이 오늘도 그의 마당에 피어난 꽃과 웃음소리를 지켜주고 있다. 여러분,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 박성만 씨처럼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은 사람과 김정호 씨처럼 철저히 대비한 사람의 노후는 출발선부터 달라집니다. OECD가 발표한 고령사회 보고서 2024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은 회원국 평균 약 62%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잡더라도 절반 이상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분석은 더 구체적입니다. 55세 이상 장년층이 기존 경력과 다른 업종으로 재취업하면 평균 임금이 퇴직 전보다 25%에서 3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벌이는 줄고 지출은 유지되거나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 자산 소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에도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 소기업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 창업자의 사업체 5년 생존율은 약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초기 자본과 경험이 충분하더라도 경기 변동, 임대료 상승, 운영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면 폐업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 영국 국가통계청 자료에서도 55세 이후 창업자의 평균 사업 지속 기간이 3년 남짓에 불과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정호 씨처럼 은퇴 전부터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마련해 둔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은퇴 전에 부동산 임대료,
금융자산 배당, 프리랜스나 컨설팅 수입 등 최소 3개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춘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은퇴 후 빈곤율이 약 60% 낮았습니다. 이처럼 소득원을 여러 갈래로 두는 것은 자산 유지뿐 아니라 생활의 안정감과 심리적 여유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인구 중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갖춘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고령층의 고용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 15%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성인 역량 조사 PIAAC에서도 55세 이상 그룹은 25세에서 34세 그룹에 비해 디지털 문제 해결 능력 점수가 평균 30점 낮았는데 이 격차가 재취업과 소득 창출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호 씨가 온라인 강의와 콘텐츠 제작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디지털 역량 덕분입니다. 건강관리 또한 재정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은행 월드 뱅크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 가구의 약 10%에서 12%가 매년 재앙적 의료비 지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경우를 말하며 장기 요양과 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을 잠식합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질수록 경제활동을 지속할 체력과 여유가 줄어들고 결국 생활 수준 전반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 모든 통계와 연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은퇴 이후의 안정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소득원을 하나만 두는 것은 위험하며 은퇴 전부터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기술 변화에 대비하며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OECD와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 고령층의 노동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생학습, 디지털 역량 강화, 그리고 은퇴 전 현금 흐름 다변화를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수많은 사례와 데이터가 보여주듯 박성만 씨처럼 아무 대비 없이 은퇴하면 몇 년 안에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김정호 씨처럼 장기 계획과 다변화된 수익 구조, 기술 적응, 건강 관리까지 병행한 사람은 길어진 은퇴 기간에도 안정과 자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현실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실천 방안과 현재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노인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에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수입원을 다변화하라. 둘째, 기술과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라. 셋째,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라. 실제로 서울시는 중장년 제도약 지원센터를 통해 50대, 60대를 대상으로 무료 직업훈련, 사회적 기업 창업 컨설팅,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5060 신중년 일자리 박람회를 매년 개최해 경력 매칭형 재취업과 공공분야 단기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행정 지원, 문화관광 해설, 지역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월 60시간에서 120시간 근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라북도는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촌 정착 지원금, 농기계 사용 교육, 판로 개척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예산 지원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본인의 경험과 적성을 살려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지자체의 지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어르신 건강 100세 프로젝트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검진, 운동 처방, 영양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남 순천시는 마을 건강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취약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체계적인 대응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원하면 70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도록 유도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실버 인재센터를 운영해 은퇴자의 경력에 맞는 단시간 근로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연결합니다. 유럽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책이 많습니다. 독일은 시니어 전문가 파견제를 통해 은퇴 기술자와 중소기업을 매칭해 단기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프랑스는 인터젠 프로그램으로 고령층이 청년과 함께 창업하거나 기술을 전수하는 구조를 지원합니다. 캐나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필요한 복지건강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노후 문제를 개인 노력만으로 풀기보다 제도 지역 사회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도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교육 건강검진 네트워크 형성을 병행하길 권합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혼자 하는 것보다 지역과 제도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은퇴 후 20년, 30년도 불안이 아니라 가능성과 선택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저녁, 지나온 길은 발자국으로 남고 앞으로 갈 길은 선택으로 빛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준비 없이 퇴직을 맞아 하루하루를 버티며 오래된 소나타의 핸들을 잡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수십 년 전부터 미래를 그리며 은퇴 후에도 자신이 만든 수익과 건강, 그리고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한쪽은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른 한쪽은 설렘 속에서 하루를 엽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운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60대, 70대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풍경이 황혼 속 고립이 될지, 노을빛 속 행복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결심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술을 배우고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고 건강을 지키며 내 손으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키우는 겁니다. 그것이 먼 훗날 사랑하는 가족과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따뜻하게 물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눈물 대신 웃음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아십니까? 오래된 친구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노후의 균형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 부산의 한 58세 남성이 은퇴 3년 만에 친구 모임을 모두 끊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 부모님 간병비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한 달에 한 번이던 점심 모임조차 사치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5명 중 1명은 위급할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줄면 정보 교류 정서적 지지사회적 참여가 모두 약해져 결국 자존감이 무너지고 건강과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칩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회적 고립을 조기 사망 위험 요인으로까지 규정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거나 급하게 도움을 청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지금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왜 나이 들수록 친구와의 격차가 커지고 그로 인해 노후가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까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놓치면 아마 당신도 그 격차 속에 조용히 갇혀버릴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수 씨는 올해 64입니다. 스스로를 한때 영업으로 전국을 누볐던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요즘은 발걸음이 집 앞 마트까지도 무겁습니다. 그가 신고 다니는 갈색 구두는 벌써 앞코 가죽이 닳아 광택이 사라졌습니다. 신발장 한쪽에 구겨져 있는 그 낡은 구두는 과거 전국을 뛰어다니며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히던 시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박 씨는 30년 넘게 중견기업 영업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첫 기차를 타고 지방 거래처를 돌고 금요일 늦은 밤에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죠. 출장 가방과 함께 그 낡은 구두는 늘 그의 발밑에 있었습니다. 한번 닦아주면 새 것처럼 반짝이던 신발이었는데 그가 중얼입니다. 퇴직 후로는 그 구두를 신을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는 3년 전 정든 회사를 떠나면서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강원도로 여행도 다녀오고 친구들과 점심 모임에도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모임은 늘 웃음과 추억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2022년 겨울 아내의 허리 수술과 본인의 고혈압 치료가 겹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오랫동안 이어오던 친구 모임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분기마다 돌아가며 밥값을 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비싼 식당이 당연한 듯 자리 잡았습니다. 박 씨는 모임 날이면 낡은 구두를 꺼내 닦고 나섰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한 번 모임에 나가면 하루치 병원비가 훌쩍 나가버리니 웃으며 대화에 끼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작년 여름 모임 자리에서 친구 한 명이 새로 구입한 외제차 사진을 보여주며 올해는 유럽으로 가족여행 간다고 자랑하던 순간 박 씨는 괜히 물 한 모금을 크게 삼켰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점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모임에 나가는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요즘 바빠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는 늘 비슷한 핑계를 댔습니다. 대신 주말이면 동네 공원에 나가 혼자 걷거나 집 근처 작은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보면 문득 휴대폰 화면에 모임 단체방의 알림이 쏟아집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 길게 늘어선 고급 요리, 반짝이는 와인잔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려 숨이 가빠졌을 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도 전화 받을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이제는 떠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연락해보라고 했지만 그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괜히 패만 될 거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신발장에 있던 낡은 구두를 꺼내 발끝으로 살짝 밀어봤습니다. 먼지가 잔뜩 묻은 구두는 마치 그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한때 너와 함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먼 곳에 있구나. 올해 초 그는 친구 한 명의 환갑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장소는 도심의 유명 호텔 뷔페였고 참석자 대부분이 반짝이는 구두나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 구두만이 여전히 편했고 그 시절의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친구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끼워 넣을 틈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 시작한 사업이 잘 돼서 1년에 2번씩 해외를 간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자녀 결혼 준비로 수억 원을 썼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반질반질했던 구두의 바랜 색, 그리고 어쩐지 더 작아진 어깨.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친구들과의 거리가 아니라 내 세상과 그들의 세상의 거리가. 요즘 그는 구두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운동화를 신고 동네를 걷습니다. 하지만 신발장 문을 열 때마다 한쪽에 놓인 그 낡은 구두가 눈에 들어옵니다. 닳아버린 앞코와 해진 굽이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길과 시간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씨는 모임에 나가는 대신 집 근처 무료 건강검진 안내문을 꼼꼼히 챙겨봅니다. 은퇴 전에는 이런 안내문에 관심을 둔 적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비용이 드는 모든 일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아내는 늘 건강이 먼저니까 돈 생각하지 말자고 말하지만 박 씨는 가끔 고개를 저으며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약가, 공과금, 식비, 그리고 가끔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지출. 퇴직 당시 1억이 넘던 퇴직금은 어느새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건 건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밥 한 끼 하지? 라는 짧은 말에 돌아온 대답은 이번 달은 스케줄이 꽉 찼다. 다음에 보자였습니다. 그 친구의 말투에 악의는 없었지만 박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혼자 집 근처 시장에서 5,000원짜리 곰탕을 사와서 먹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퇴근 후 저녁상 앞에서 그날 있었던 일이나 친구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는데 요즘은 오늘은 별일 없었어로 끝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도 어느 순간부터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나갈 때 운동화 신고 나가 구두는 이제 발 아프잖아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친구들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닙니다. 가끔은 단체방에서 올라오는 사진을 조용히 눌러봅니다. 봄꽃이 만발한 공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 호텔 조식처럼 차려진 아침, 식사, 바닷가에서 건배하는 장면들. 그 속에 예전처럼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없습니다. 박 씨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컴퓨터 강좌에 등록해 카카오톡과 영상통화 쓰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화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묻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연락하려고 휴대폰을 손에 쥘 때마다 혹시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2025년 물가와 생활비는 계속 올랐습니다. 동네 반찬 가게 김치값이 한 통에 3만 원을 훌쩍 넘자 박 씨는 직접 담그기로 했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가니
예전에 거래처에 납품하던 사장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사장님은 반가운 얼굴로 박 과장, 오랜만이네. 요즘 뭐 해? 라고 물었지만 박 씨는 그냥 집에 있죠라는 짧은 대답을 하고 웃었습니다. 사장님이 등을 두드리며 시간 날 때 연락해라고 했지만 그는 그 말이 진심인지 형식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봄이 끝나갈 무렵 박 씨는 집 근처에서 열린 작은 벼룩시장을 찾았습니다. 구경하던 중 한 구두 수선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구두를 꺼내 보여주자 수선공은 잠시 보더니 이건 가죽이 다 상했네요. 그래도 밑창은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냥 두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선비가 생활비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까웠고 무엇보다 그 구두를 다시 신을 일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되자 친구들 모임에서 단체 여행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3박 4일 제주도 렌터카 포함 1인당 70만 원. 박 씨는 메시지를 읽고 바로 화면을 껐습니다. 대신 아내와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지만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친구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야, 너 요즘 왜 모임 안 나오냐? 다들 궁금해한다. 박 씨는 웃으며 좀 바빠서라고 대답했지만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래도 내 자리 비면 허전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신발장 앞에 서서 낡은 구두를 꺼냈습니다. 한동안 닦지 않아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발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구두를 쓸어내리며 그는 오래전 출장길, 비 오는 날 거래처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친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당연히 곁에 있을 사람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박 씨는 가끔 작은 다짐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연락하자. 그 약속이 쉽지는 않지만 구두를 볼 때마다 그는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갑니다. 함께 걸었던 길, 함께 나눴던 웃음,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던 온기.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호 가명 씨는 올해 62입니다. 은퇴 전까지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 계열사의 재무팀에서 32년간 근무했습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계획적인 그는 40대 초반부터 이미 퇴직 후 20년을 머릿속에 그리며 살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세운 원칙은 가계부를 평생 쓴다였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아내와 함께 식탁 위에 앉아 가계부를 펼치고 고정지출, 변동지출, 저축, 투자 금액을 정확히 나눴습니다. 50대 초반 주변 친구들이 해외여행과 새 차 구입으로 소비를 늘릴 때도 이 씨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행은 은퇴 후에 천천히 가도 늦지 않아. 지금은 기반을 다질 때야. 당시 동료들이 너무 아끼는 거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지만 그는 웃으며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그의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를 대비해 부업과 취미를 겸한 소득원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55세 때부터 주말마다 목공 교실을 다니며 기술을 배웠고 만든 소형 가구를 온라인 마켓에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용돈벌이 수준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고정 주문이 생겼습니다. 이 덕분에 퇴직 후에도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2019년 그는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목돈을 단번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상가 하나 사두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는 상가 경기 변동성과 세금 부담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대신 퇴직금의 절반은 안정적인 채권과 배당주 펀드에 나눠 넣었고 나머지는 정기예금과 비상금 통장으로 분리했습니다. 노후에 중요한 건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지라는 게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건강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50대 중반부터 매일 아침 40분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습관화했습니다. 담배는 20년 전 끊었고 술도 한 달에 2번 정도로 줄였습니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가 권하는 예방접종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 운동화를 신고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아침 햇살이 하루를 만든다는 게 그의 말버릇입니다. 인간관계 관리에서도 그는 남다른 전략이 있었습니다. 퇴직 전부터 1년에 4번 오래된 친구들과 소박한 점심 모임을 기획했습니다. 장소는 항상 적당한 가격대의 한식집, 비용은 각자 부담. 사치 대신 모두가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는 연락처에 꼭 연락할 친구 7명을 따로 표시해두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꼭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역시 돈독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후 계획을 세우고 퇴직 후 첫 해에는 매달 한 번씩 부부 데이트 데이를 정했습니다. 영화관, 시립미술관, 근교 산책 등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활동 위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한 덕분에 집 안에서 서로의 생활이 단절되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겨울 그의 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심장 질환으로 쓰러졌을 때 이 씨는 한밤중에 바로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떠오르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친구의 말에 그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간의 꾸준한 관심과 연락의 결과였습니다. 2025년 현재 그는 매달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서 약 280만 원, 투자와 부업에서 약 90만 원의 수입을 얻습니다. 생활비는 월 250만 원 이내로 유지하고 남는 돈은 여행 적금과 비상금 통장에 나눠 넣습니다. 여름이면 아내와 기차를 타고 지방 소도시로 여행을 떠나고 겨울이면 손주와 함께 가까운 스키장을 찾습니다. 그의 집 신발장 한켠에는 낡은 등산화가 있습니다. 15년째 신고 있는 등산화인데 여전히 손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등산화가 내 삶을 보여준다. 오래 신어도 닳지 않게 관리하며 쓰는 거지. 돈도 건강도 관계도 마찬가지야. 친구들과의 모임은 여전히 분기마다 이어집니다. 장소는 여전히 소박한 식당이지만 대화 속에는 웃음과 서로의 안부가 가득합니다. 모임이 끝나면 그는 반드시 다음 모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사람은 기다릴 약속이 있어야 산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단단합니다. 아침에는 운동, 오전에는 목공 작업, 오후에는 독서나 아내와의 산책, 저녁이면 소박한 식탁 위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성호 씨는 말합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 편해지고 나눈 만큼 행복해진다. 그의 표정은 주름이 깊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평안과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관계의 변화와 격차는 단순히 마음이 서운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외 여러 연구와 통계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연결망의 질과 빈도가 건강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5년 보고서에서 외로움과 고립을 전 세계 공중보건의 우선 과제로 지정하며 이 문제가 심혈관 질환, 뇌졸중, 우울증 위험을 크게 높이고 심지어 조기 사망률까지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사망 위험을 약 29% 높이고 외로움은 약 26% 높이며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 역시 각각 29%, 32%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강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생존 가능성이 평균 50% 더 높다는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2022년 실시한 고독 실태 조사에서는 지난 4주 동안 대부분 또는 항상 외로웠다고 답한 인구 비율이 평균 13%에 달했고, 때때로 외롭다까지 포함하면 약 3명 중 1명이 고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겪는 연결의 약화는 팬데믹 이후 더 심해졌고, 특히 은퇴 건강 악화 소득 감소가 겹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두드러집니다. OECD 역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2년 약 18%에서 2050년 약 2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고령 사회에서 관계 단절 위험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생활비와 물가 상승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의 한 장기 연구에서는 고령층 가구에서 주거 의료 에너지 비용이 전체 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면 사회적 활동 참여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교통비, 식사비, 디지털 기기 구입비 등 관계 유지 비용이 심리적 장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해외의 성공적인 노후 사례에서는 공통점이 뚜렷합니다. 첫째, 생활비 범위 안에서 꾸준히 모임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오프라인뿐 아니라 영상통화 메신저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물리적 거리를 극복했습니다. 셋째, 연금 배당 저위험 채권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 관계 유지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노년층이 주당 최소 2번 이상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과의 직접 또는 비대면 접촉을 유지할 것을 권장하며, 이런 생활 습관이 우울증 발병 위험을 30%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한 프로젝트는 55세 이상 참여자를 5년간 추적한 결과 정기적으로 모임 취미 봉사 활동에 참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20% 이상 높았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완만했습니다. 이런 통계와 연구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적더라도 깊고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삶의 질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려면 시간과 노력을 의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두 번째 사례처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관계의 깊이와 지속성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핵심으로 꼽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만남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생활비 범위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어르신 문화즐김 지원 사업은 구단위 복지관과 연계해 합창단, 전통무용서예, 컴퓨터 교실 등 60세 이상 주민이 무료 또는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하며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또래 친구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경기도의 5060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은 은퇴자에게 재능 기부와 봉사 기회를 제공해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고 일정 활동비도 지급합니다. 부산시의 행복한 동행 사업은 홀몸 어르신과 지역 봉사자를 1대1로 연결해 주 1회 이상 안부 전화를 하거나 함께 산책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존감까지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18년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법제화해 고령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돌봄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네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취미와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고독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해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지역 자치단체에 커뮤니티 카페, 정원 가꾸기 모임, 운동 동아리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에이지 프렌들리 커뮤니티 정책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노인 친화적 교통, 무료 평생학습 강좌,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공통적으로 물리적 거리와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시군구청 복지과를 통해 참여 방법과 지원 내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만의 관계 유지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은 옛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날로 정하거나 2주에 한 번은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등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관계 유지 행동을 심어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계획보다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 오늘 당장 참여할 수 있는 모임과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고립을 막고 행복한 노후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낡은 구두 한 켤레, 오래 닦은 손길처럼 마음도 관계도 닳지 않게 지켜내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은 은퇴 후 친구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 간극이 마음의 고립이 되고 삶의 무게가 되어버렸습니다. 낡은 구두만이 그 시절을 기억하는 유일한 벗이었죠. 다른 한 사람은 미리부터 관계를 지키고 경제와 건강을 함께 준비하며 나이가 들어도 웃을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평안과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결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선택이 수년 후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는 힘, 생활비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눈, 그리고 건강을 놓지 않으려는 꾸준함이 결국 행복한 노후를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미리 다져놓은 사람만이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작은 안부가 내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한 번의 만남이 평생의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다짐이 생기셨나요? 나는 낡은 구두 속에 멈춘 채 살지 않겠다. 내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웃음과 온기가 함께하길. 그 다짐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를 맞이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